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로 자금이 넘어갔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심리를 마무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부분 유죄였습니다. 먼저 가장 쟁점이 됐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사례금 성격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스마트팜 사업비 가운데 일부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 상부에 자금이 넘어갔다며 죄를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이 검찰 친화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피고인 이화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또 이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항소를 제기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과 함께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과정에 공모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성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소설 같은 얘기라던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당장 검찰이 대북 송금 연루 혐의로 이 대표 수사를 재개하거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3차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가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대표님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측근이 뇌물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악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총선 패배 뒤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반격의 고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렸던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 때와는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22대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 내 역학구도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재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한 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당력을 집중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 특검법 관철도 주장하며 여차하면 수사에 참여한 검사 탄핵 추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게 자칫 사법체계를 무시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인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목 2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사무처에 명단을 제출했고 이와 함께 의석수 비율에 맞춰 18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통보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을 내정자로 정하며 여야 쟁탈전이 벌어진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지난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 하더니 이번엔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 사조직이자 민주당 의총장이 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내주지 않는 한 앞으로 여당은 합의 없는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했던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오 고문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해당 유정에 트랩이 존재할 잠재력이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액트지오사가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실제로 입증하는 방법은 시추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9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비서울, 전국 분양시장 양극화 역시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높은 편이지만 지난달 진행된 청약 경쟁률은 치열했습니다. 입지나 여러 가지 여건은 좋은데 시장 상황이 다소 이제 좋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있었죠. 반면 같은 날 청약자를 모집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청약 미달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성적표가 엇갈리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달리 지방의 분양 단지들이 고전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오른 데다 서울과 지방 간 공급 물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있고 현재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많다라는 인식이 더 많은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정비 사업을 제외를 하고는 더 나올 수 있는 사업장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도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무려 9개월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경남에 가장 많은데 전체 준공후 미분양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제주도의 미분양 적체 현상도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서울 쏠림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시장이 회복할 때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나 이제 공급이 희소한 지역 위주로 수요자들의 청약통장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서울 분양시장에만 3천 가구 이상이 한꺼번에 공급되면서 서울 분양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6월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묻는 대한의사협회 투표가 역대 최고 참여율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0시 기준 투쟁 투표에서 회원 12만 9,200명 가운데 54.8%에 해당하는 7만 8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번 투표에서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하는지와 오는 6월 중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는지 물었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020년과 2014년 총파업 투표자는 각각 2만 6천여 명, 4만 8천여 명이었다며 이번 참여율이 단기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내일 오후 2시 대표자 대회를 거쳐 최종 총파업 방침을 결정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신경영선언 31주년인 어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명이 소속된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어제 하루 조합원들이 연차를 내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첫 파업인데다 징검다리 연휴인 만큼 자유롭게 연차를 내고 쉬자는 취지라며 참가 규모 추산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노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나이, 정년은 7년째 그대로입니다. 현대차 등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올해 임금 협상을 시작한 현대차 노사. 특히 노조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 정년 연장에 서화를 걸었습니다. 정년 연장! 신규 채용으로 노동 중심의 산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당당하게 쟁취하겠습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로 늦춰지는데 60살에 정년 퇴직하면 당장 5년 가까이 소득 공백이 발생해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이유로 HD현대와 LGU+ 등 다른 대기업 노동조합들도 임금 협상에서 잇따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목표로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년 연장을 반드시 현실화시켜내고 실제 동국제강의 경우 2년 전 노사 협상을 통해 정년을 1년 연장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62세까지로 정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보다 빨리 노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사실상 65세까지의 계속고용을 보장하고 70세까지의 취업 기회도 사업주가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재고용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자율적으로 70세로 연장하는가 하면 정년을 마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도록 현역 수준의 임금을 약속하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든지 재고용 등등에 관한 이슈는 90년대부터 사실은 일본에서 논의가 돼 있었거든요. 30년 가까이 침체기를 겪다가 살아나면서 노동력에 대한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고 싱가포르의 경우 법정 퇴직 연령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임금 고령 노동자를 감당해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인건비 부담을 안고도 업무 성과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연공급의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높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아무래도 높은 인건비에 비해서 생산성이 조금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생산성은 낮은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당장 베이비부모 세대의 무더기 정년 퇴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 당장 노련한 인력을 수급할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정년 연장의 법제화 또는 노사의 자율적인 계속고용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결정 시한이 오는 27일인데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가 큰 데다 회의 전면 공개를 놓고 이른바 밀실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2주 만에 다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항의성 유감 표명부터 했습니다. 심의 기초 자료인 비혼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 조사 결과가 사전에 보도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겁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비공개 심의 요구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앞서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부터 전면 공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야 이 귀중한 시간에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최저임금마저 양심 없이 후려치려는 발언과 행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도록 과정을 모두 공개해 주십시오.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규정 어디에도 비공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그러나 운영 규칙에 의장은 회의 경과 등을 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동의를 얻지 않는 전면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밀실 논란 속에 야당 의원 10여 명이 최저임금 회의록과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 적용과 특수고용직 적용 확대를 놓고도 노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최저임금 인상폭은 아직 논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밀실 논란까지 불붙으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인 오는 27일 전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들 사이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놀란 시민 2명이 황급히 도망갑니다. 뒤이어 남성 2명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려 쓰러진 남성들을 살피고 소방대원들은 도로에 물을 뿌려 핏자국을 제거합니다. 피는 도로가에 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 피가 낭자하고 보니까 뭐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앞에 맞았고.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57살 남성 A씨가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흉기에 찔린 남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1명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이 최근 이곳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와 알력 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들은 성매매 근절 홍보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쪽이 자기를 좀 무시도 하고 나이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좀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복합적으로 그 업자들 간의 이권 다툼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 방향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살인 등의 혐의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현충일에 우길기를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입주민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해당 주민 A씨는 어제 사과문을 통해 우길기를 단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떠나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A씨를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의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 들어서자마자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앞으로 닥칠 폭염의 예고편은 아닐지 걱정인데요.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올여름 폭염이 평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7월에는 많은 비까지 겹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는 여름 전부터 찾아왔습니다.
4월 중순 서울의 낮 기온이 29.4도까지 치솟으며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의 봄 날씨를 기록했고 5월에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이 많았습니다. 6월이 시작되자마자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폭염 연구센터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올여름 폭염 전망을 내놨습니다. 7월과 8월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평년 수준인 10.2일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밤사이 열대야도 더 잦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서양의 해수면 온도나 여러 가지 엘니뇨 정보 같은 것, 또 전지구 그 기후 예측 모델의 정보들을 이제 다 넣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든 정보입니다. 훈련한 거는 이제 7월, 8월에 대한 폭염 일수입니다. 평년보다 좀 더 많은 수준이다라는.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올 여름은 6월에도 장마 전 33도를 웃도는 폭염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비가 소강 상태일 때는 폭염과 열대야 발생이 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장마 뒤 8월에는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예년보다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온난화 경향이 심해져 심한 폭염과 함께 강한 폭우가 겹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아주 기록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상당히 좀 덥다. 그리고 평년보다 많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폭염하고 호우가 7월에는 혼조하면서 우리가 좀 복합적인 재해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엘니뇨와 라니냐가 교차하고 온난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올 여름. 어느 때보다 철저한 재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심한 기침을 보이는 백일해가 올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폐렴이나 중이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망률까지 높아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뜻을 담아 이름이 정해졌을 정도로 백일해는 격렬한 기침이 장기간 이어지는 병입니다. 전염성이 높은데 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까지 감염자는 1,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배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최근 유행했던 2018년과 비교해도 환자가 6배 넘게 많습니다. 백일해는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침에서 주로 전염되는데 콧물, 결막염, 약한 기침으로 시작하지만 심해지면 기관지 폐렴, 중이염, 뇌출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2급이죠. 2급 법정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염증이 기관지염과 폐렴 같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망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걸리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 가운데 87%가 소아 청소년입니다. 이 때문에 영아시기 3번 등 10대 초반까지 맞아야 하는 6번의 예방접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접촉이 많은 성인도 백신을 맞아야 본인은 물론 병이 아이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아와 접촉할 기회가 많은 가족 중에 부모님, 조부모님, 보육시설 근무자들에게 접종을 좀 특히 권장하고 영아가 이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가임기 여성분이나 임신부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올해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한동안 유행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18세 이상 성인이라도 10년마다 재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번 주 내내 다른 형태의 추가 도발 역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날리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탈북민 단체가 그제 대북전단을 날리면서 북한이 보복을 실행에 옮길지 주목됩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시작으로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초대형 방사포 무더기 발사 등 일주일 내내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등을 거론하자 지난 2일부터 도발을 멈췄습니다.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대북 전단이 날라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는데 한 탈북민 단체가 오물풍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한 겁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공언했던 100배 보복을 조만간 실행에 옮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1000개 가까이 오물풍선을 날렸던 지난번과 달리 규모를 더욱 키우거나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추가 도발 시기는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뀌는 내일부터 예상되지만 다른 형태의 도발에 나설 경우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 외에서 오염풍선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 더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 대응할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도 열어놓은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풍선 수거 작전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주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안보리 공식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 의사 일정을 보면 오는 12일 북한 문제를 의제로 공식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회의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으로 우리나라가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황준국 주 유엔 대사가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 80주년 행사의 가장 큰 화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뒤이어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스위스 평화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근 불리해진 전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년 전 나치 독일에 맞섰던 서방사회가 이번에는 일제히 러시아를 성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주최국 프랑스 등 참가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줄줄이 예고된 국제회의에서 확실한 서방 세계의 지원을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오는 13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다음 무대입니다. 좌장격인 미국은 회원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Will we stand against tyranny, against evil, against crushing brutality of the iron fist? Will we stand for freedom? Will we defend democracy? Will we stand together? My answer is yes and only can be yes. G7 정상회의가 끝나는 날인 15일부터 이틀간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가능한 많은 나라를 초청해 무기와 경제 지원은 물론 우호적 여론까지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Like I said, we have for today more than 100 countries. I think it will be a bit, maybe not the last again, but the first very strong step on the way to peace. 6월에 굵직한 회의가 끝나면 7월 9일부터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구체화하고 재다짐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 포럼에서 핵무기를 써야 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 사용 조건을 명시한 러시아의 핵교리를 변경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 필요하면 핵실험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 유죄 판결 이후에도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스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후인 지난 1일부터 4일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모두에서 5%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의 경우 65%, 애리조나에서는 6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쓰시마 섬의 유명 신사에서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경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공성방가를 해설하는데 관광객들의 얼굴을 그대로 SNS에 공개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고선 꽁초는 던져버립니다. 땅바닥엔 침도 뱉습니다. 경내 금연이라며 관리인이 제지하니 적반하장으로 한국말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타바고 나이 됐어요. 여러분들 거래 감을 지르고 이거. 이곳은 일본 쓰시마 섬에 있는 와타즈미 신사.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타즈미 신사 측은 주로 한국인이 이런 비행을 저지른다며 한국인 전체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일부 관광객 영상과 사진 10여 개를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신사는 앞서 2019년에도 한국인 출입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 음식점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사 측은 앞으로도 한국인 출입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과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여름에도 딸기 수확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우스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지하수 활용 수랭식 냉난방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딸기 농장. 보통은 딸기 농사를 접을 시기인 5월의 끝자락인데 이곳에서는 아직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비결은 순행식 냉난방 기술. 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 뒤에 차양막과 물분사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딸기 수확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열섬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찬바람이 모여 있는 곳에 침범을 못하고 찬 공기는 찬 공기대로 모여 있다가 더워지면 올라가고. 더 좋은 건 냉난방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것. 항상 15도가량을 유지하는 지하수를 여론으로 쓰기 때문에 공기나 지열을 활용하는 기존 기술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때 15도의 열을 흡수해서 이용하니까 30도 편차가 있고, 또 여름철에 냉방을 할 때도 35도가 올라가는데 지하수는 연중 15도니까 20도 편차로 효율이 엄청 높게 잘 나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냉난방 비용 절감 효과는 최소 70%에서 최대 90%였습니다. 네, 순행식 냉방기를 쓰고 있는 이 딸기 농장의 현재 온도는 23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이 냉방기를 사용하면 7월까지 딸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만 나오면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순행식 냉난방 시설. 우리나라 시설 재배 하우스 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냉난방비가 높다는 겁니다. 이 냉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4년 전에 개발된 이 냉난방기는 현재 전국 70여 시군에 600대가량 설치되어 있는데 탁월한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앞으로 설치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고려시대부터 백성을 지켜온 광주 읍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지금은 흔적만 남았는데요. 이 광주 읍성이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조형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야간 경관을 선보여 원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도심 속에 잔디가 깔린 작은 정원처럼 보이는 공간. 덩굴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커다란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허물어진 광주읍성 옛터입니다. 도심 속에 들어선 길이 94m가 넘는 조형물에서 화려한 영상이 펼쳐집니다. 조형물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광주읍성을 재현한 빛의 읍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광주가 빛의 도시의 그런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긍지를 느끼고, 빛의 읍성은 사라진 광주읍성의 역사를 빛으로 펼쳐낸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실제 광주읍성 높이로 지어진 조형물 위를 걷는 동안 구간마다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답성 브릿지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성곽 능선을 따라 걸으며 애군을 쫓고 무병장수를 빌었던 답성 놀이를 재해석했으며, 빛의 읍성은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한 도심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현대적 의미로 빛의 읍성 제5문을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 아시아 문화 전당 주변의 야간 경관의 볼거리를 더 넓혀가는, 그래서 이거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빛의 읍성을 시작으로 옛 전남 도청 주변은 빛의 뮤지엄과 거리, 마당이 들어서 도심의 밤을 수놓게 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우리 주변의 도시 숲에는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루인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태 조사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강원도 강릉 도심의 작은 숲. 단풍나무에 눈망울이 큰 작은 야생동물이 매달려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하늘 다람쥐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한 중고등학교 인근 숲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가 발견됐습니다. 깃털이 무지개처럼 화려한 팔색조는 도시에선 거의 보기 힘든 여름 철새입니다. 도시 숲이 난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의 피난처가 된 겁니다. 환경모임 회원들이 배설물과 발자국 등 야생동물 흔적을 찾아다니며 생태 조사를 합니다. 이제 족제비떡인데 기후위기 속 도시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멸종위기 동물이 더 많이 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또 같이 고민해보는. 하지만 대부분 도시 숲에서는 어떤 동물이 얼마나 사는지 기본적인 생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적은 개체 수로 계속 교배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근친 교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그 근친 교배로 인해서 유전자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국에 조성된 도시숲은 2,600여 곳. 야생동물과 인간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숲에 대한 생태 조사와 함께 자연 휴식연재와 생태축 연결 등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말도 문화도 낯선 이민 생활에서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피며 나눔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캐나다에서 벌써 10년째 자선음악 콘서트를 열고 노숙인이나 보육원 등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한인 여성이 캐나다 한인 이민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음악으로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민정 씨를 소개합니다. Music builds bridges between communities. It often lets everyone be included, and that's what this program has done. And many diverse people have been affected by this music program, bringing Canada closer together. 2014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번 만불을
동잣돈을 해갖고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음악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도네이션도 같이 컬렉팅을 해서 어떤 단체를 정해서 저희가 후원을 하게 된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취약계층 그런 분들도 뭔가 좀 고급진 클래식 음악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비싼 어떤 그런 티켓을 사서 어디 좋은 그런 공연장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제가 초청을 하죠. 그들은 초청을 해서 그 고급진 클래식과 맛있는 음식과 그다음에 그 좋은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거 10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 그 순간순간 감동? 그 전해지는 감동 그러한 것들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아티스트 특히 그 음악하는 친구들 연주할 무대가 없잖아요. 온라인 컴피티션이 그 당시에는 뭐 많이 했던 상황이라서 자연스럽게 컴피티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뭐 좀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I welcome you to the Senate of Canada. AMMC was established in 2014 with the intent of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community organizations and charities through benefit concerts, as well as creating opportunities for young musicians to showcase their talents. 남편 자서전에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의미 있는 행사를 20년까지 마틸다와 같이 함께하고 20년 후에는 아들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내로서 그리고 같이 그 동반자로 펀드레이징을 같이 했던 동반자로서 그냥 약속을 지켜주고 싶은 거죠. 대중들한테 했던 약속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또 위로가 되는 가장 큰 도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또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한국과 캐나다의 어떤 그 음악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남은 늦은 오후에, 충북과 전북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오겠고요. 제주 산간은 내일까지 많은 곳은 80 이상,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그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그밖에 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일부 지방은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는 강풍도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18도, 대전이 17.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 25도, 대구 24도로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